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내과 진료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김현지입니다. 저는 최근에 포기할 수 없는 아픔에 대하여 라는 책을 낸 작가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제가 낸 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고요. 동대학원에서 보건대학원 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인턴 내과 전공의를 수료한 내과 전문의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력이 조금 특이한데 원래 제 동기들 같은 경우에는 내과 전문의를 취득한 다음에 대부분 병원에 남아서 전임의 과정을 이어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건의료 정책을 하고 싶다라는 신념으로 전임의 과정을 밟지 않고 국회의원의 비서관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20대 전 국회의원이었던 윤일규 의원님을 제가 비서관으로 모셨고요. 그때 정책비서관으로서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제가 동대문 의뢰 경선 후보로 직접 출마하기도 했었고요. 지금은 서울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일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보건의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정책하는 임상의사입니다 라고 저를 종종 하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받는 단골 질문들이 있어요. 왜 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냐? 그 계기는 바로 전공의법입니다. 제가 전공의 2년차로 일하던 2015년 12월 3일에 전공의 특별법이 통과되었는데요. 전공의 특별법이 저에게 갖는 의미가 굉장히 컸어요. 그때는 전공의가 근무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최대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주 110시간, 120시간씩 일하면서 2, 3일에 한 번씩 밤을 꼬박 샜었거든요. 사람이 그렇게까지 일하니까 심각한 우울증과 불면증 그리고 자살 사고가 생기더라고요. 그때 정말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주변에 도움을 구할 곳이 없었어요. 그때 주변에 선배들한테 조언을 구해봐도 우리 때는 더 심했다, 어쩔 수 없다, 그냥 버텨라 라고만 얘기해 줄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2015년 12월 3일에 전공의 특별법이 통과되는 걸 보면서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다, 충분히 바꿀 수 있다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요. 저는 나중에 또 이야기가 나오지만 보건의료인들이 적정 시간 근로를 하는 것이 환자의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공의 특별법이 통과되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제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전공의협의회 부회장으로 직접 참여할 기회가 생겼고 다행히도 전공의법의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에 제 아이디어를 반영시킬 수 있는 값진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더 나은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를 만들면 더 많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의사 한 명이 진료실에서 수십 명, 수백 명을 잘 진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가 있다면 수천 명, 수만 명을 더 쉽게,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깨달음을 얻어서 정책하는 임상의사로 살겠다고 결심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4월에 포기할 수 없는 아픔에 대하여 라는 책을 썼는데요. 다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어쩌다가 책을 쓰게 되었느냐. 제가 꾸준히 일기를 쓰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20살 때부터 꾸준히 일기를 썼고요. 일기에는 의대생 때 공부하기 힘들다라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전공의 혹은 전문의 취득하고 나서 유독 기억에 많이 남는 환자, 아니면 환자가 나한테 가르쳐 준 것들, 환자를 보면서 느꼈던 스트레스, 아니면 기쁨, 보람, 그리고 비서관으로 일하면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고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느꼈던 좌절이나 깨달음, 교훈 같은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었고요. 사실 환자분들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정말 많아요. 흔히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일방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환자를 치료하면서 의사도 인간으로서 웃고 울고 더 성장하고 사회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제 일기장을 보다가 문득 만약에 이 일기를 엮어서 책으로 내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환자와 의사 이야기, 그리고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입문서를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책으로 내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조금은 규모가 있는 지금의 출판사를 만나 계약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정말 영광스럽게도 이국종 교수님께서 책의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외상외과 이국종 교수님이 워낙 레전더리한 인물이시다 보니까 어쩌다가 이국종 교수님께서 추천사를 써주시게 되었냐라는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요. 사실 제가 굉장한 팬이었어요. 이국종 교수님께서 권역외상센터에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주셨고, 그 덕분에 처음에 선배님께서 권역외상센터에 종사하실 때만 해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권역외상센터 체계나 닥터 헬기 등이 도입이 되었거든요. 그분의 의지와 인내심을 제가 깊이 존경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전에는 선배님께서 국정감사 때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오실 때 그냥 눈인사만 드리는 정도의 사이였다가, 이번에 책을 내면서 제가 이국종 선생님께서 추천사를 써주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덜컥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너무나 흔쾌히 책을 꼼꼼하게 읽으신 다음에 후한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이국종 교수님께서는 오히려 후배 중에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고민에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고 그것을 책으로 써줘서 정말 고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책의 첫 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환자를 잘 죽이고 싶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이게 어떤 의미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 워낙에 웰다잉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잖아요. 웰다잉이 뭐냐? 사실 되게 단순한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살다가 평화롭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웰다잉이고, 환자 입장에서 웰다잉이라면 환자를 보는 의사 입장에서는 그것이 환자를 잘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환자를 잘 죽이고 싶다라는 조금은 자극적일 수도 있는 제목으로 이 책의 첫 장을 열었는데요. 저는 운이 좋게도 책에 썼지만 비교적 의사 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김민철 씨라는 환자를 만나서 웰다잉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기회를 얻었어요. 김민철 씨 같은 경우에는 말기 콩파담 환자였는데, 그때는 연명의료법이 도입되기 훨씬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김민철 씨가 먼저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단지 생명을 연장하는 고통스러운 연명으로는 받고 싶지 않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소중한 가족과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때만 해도 상당히 충격이었어요. 환자들은 누구나 살고 싶다, 조금이라도 오래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지 한 번도 남아있는 시간을 평화롭게 보내고 싶다라고 먼저 이야기한 환자가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반사적으로 말리려고 했고 설득해서 연명의료를 받게 하고 싶었는데, 김민철 씨가 어느 날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선생님, 저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질문을 듣고 나서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환자에게 의사는 어떤 존재이고 의사가 환자에게 어떤 치료를 해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어요. 그 후로부터 약 2주 동안 김민철 씨가 퇴원해서 집에서 가족과 생활할 수 있도록 고민을 했어요. 좀 더 잘 맞는 진통제를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진통제를 시도해 보기도 하고, 아니면 콩팥암이 있는 환자여서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소화가 잘 되는, 그리고 콩팥 기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음식을 섭취할 수 있을까 해서 영양 상담을 받게 해주기도 하고요. 그 모든 준비와 계획이 끝난 다음에 김민철 씨가 퇴원할 때 저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통해서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그가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의사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구나, 환자가 웰다잉을 맞이할 때 의사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더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요,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죽음을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터부시 되는 사회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내과 의사다 보니까 오래도록
아픈 환자들을 많이 보고 수많은 임종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죽음에 대해서 막연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죽음을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서 죽음을 차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은 시간을 허비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불필요한 치료를 단지 살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계속 하다가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소중한 사람들한테 인사조차 못하고 떠나시는 분들을 보면서 가끔은 안타깝더라고요. 저분들이 저렇게 임종을 맞이하실 때 마지막 순간에 혹시 후회하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더 자주 죽음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연명의료는 사실 그 어느 누구도 결정해 줄 수가 없거든요. 연명의료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아니면 연명의료를 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할 건지, 그걸 결정하는 거는 심지어 가족조차도 할 수 없고 무조건 오롯이 내가 해야 하는 결정인데, 죽음에 대해서 터놓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의사로서, 특히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많이 만나는 의사로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죽음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에도 적었지만 연명의료 결정법이 도입이 되면서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연명의료를 중단해서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소극적 안락사는 법적으로 도입이 된 반면에, 환자가 죽음이 준비되었을 때 의료진이 합법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하는 적극적 안락사는 아직 도입이 안 되었는데요. 이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제는 시작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가난과 질병인데요. 제 책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은 죽을 때조차 남들보다 더 지난하고 괴로워야 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내과 전공의로 수련을 받으면 서울대학교 병원 시립 보람의 병원에 저희가 파견을 나가게 됩니다. 유난히 가난하고 교육 수준이 낮고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오는 대표적인 공공병원이고요. 거기서 만난 환자들과 서울대병원, 특히 특실에서 만난 환자들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책에 적은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동명이인 같은 김영호 씨라는 이름의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한 명은 보람의 병원으로 온 심근경색 환자였고, 또 한 명은 서울대학교 병원 특실에 입원한 협심증 환자였어요. 그런데 당뇨랑 고혈압의 전 세계적으로 치료법은 동일한데 두 분이 살아온 궤적이나 아니면 아픈 정도나 경과나 예후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보람의 병원에서 만난 김영호 씨는 초등학교까지밖에 나오지 못했고 막노동으로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이라서 본인의 몸에 대해서 신경 쓸 수 있는 심적,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았어요. 그에 비해서 특실에서 만난 김영호 씨는 대학원까지 졸업했고 대기업의 이사였고 단란한 가정이 있었고 자기 몸에 대해서 꾸준히 신경 쓰고 관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의 김영호 씨에 비해서 후자의 김영호 씨가 당뇨나 고혈압이 훨씬 더 잘 관리가 되고 있었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어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인 사람에 비해서 유난히 더 아프고, 더 아프기 때문에 일을 하기가 어렵고, 일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더 가난해지고, 더 아픈 그런 불건강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WHO가 한때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 불공정은 즉 살인이다. 그 이유는 사회의 빈부격차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인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아직은 빈곤과 불건강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미루는 경향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사로서 유난히 더 아프고 유난히 더 가난하고 유난히 더 외로운 환자들을 보면서 가난과 불건강이 결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사회가 나누어져야 하는 짐이고, 예방 단계부터 사회적 개선이 있어야만 이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건강 불평등은 결코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 사이에 빈부격차가 있듯이 수도권과 지방에도 빈부격차가 있어요. 요즘에 서울에 태어나는 게 무슨 벼슬이냐라는 이야기가 도는데, 저는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적어도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가 굉장히 뚜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 때문입니다. 사실 서울에 2021년 기준으로 전 국민의 50%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서울에 대부분의 대형병원이 있어요. 서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대형병원들이 무한 경쟁을 벌이고, 그러한 무한 경쟁 사이에서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의 의료 서비스 질이 어느 정도 상승한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서울대병원에 비해서 지방에 있는 국립대병원의 의료의 질의 수준이 결코 떨어지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 객관적 지표를 놓고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하는 병원평가에서 서울대병원도 1등급을 취득했지만 똑같이 부산대병원에서도 1등급을 취득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 같은 중증 질환에 걸리면 무조건 서울에 있는 병원이 좋다라고 고집하면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KTX를 타고 2~3시간씩 걸리는데도 부산에서 서울까지 1박 2일로 항암 치료만을 받기 위해서 왕복하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을 만난 이야기를 제가 책의 챕터에도 적었고요. 저는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가나 의료 전달 체계 같은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의료 전달 체계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소비자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제한이라고 이야기하면 약간 생소한 개념인데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나을 수 있는 질환은 내가 사는 지역의 병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불만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 내가 내 돈 주고 서울에 있는 더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겠다는데 왜 그걸 제한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 병원도 기업이거든요. 지방에 있는 병원도 환자가 있어야 유지가 되고, 특히나 지방에 있는 병원도 환자가 있어야만 수술하는 의사의 실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아플 때는 무조건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을 고집하면서 내가 정말 많이 아플 때 응급 상황에서는 내 집 주변에 나를 진료해 주시는 의사가 24시간 상주하기를 바라는 건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위해서는 공급자 제한도 필요하지만 역으로 소비자 제한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에서 죽음 챕터의 사회적 입원에 대해서도 적었는데요. 사회적 입원 환자가 보건복지부 추산에 따르면 전체 입원 환자의 약 40%에 육박할 정도로 많습니다. 사회적 입원이란 의학적으로 병원에 입원할 만큼 아프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단지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집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는 환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책에 적은 예쁜 치매 할머니가 있었는데요. 제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병원에 갔을 때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그런 예쁜 치매 할머니 같은 환자들이었어요. 할머니는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세수하고 머리를 빗고, 그리고 지팡이를 짚으면 어느 정도 거동도 할 수 있었고요. 혼자서 꼿꼿하게 앉아서 식사를 하실 수가 있었어요. 다만 이제 깜빡깜빡하는 경증의 치매 증상 때문에 누군가 옆에서 돌봐줘야 했는데, 요양보호사는 하루에 4시간밖에 와주질 않고, 치매 데이케어 센터는 집에서 멀어서 이용이 불가능하고, 딸이 비교적 가난했는데 하루 종일 식당에서 일하다 보니까 도저히 할머니를 모실 여건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는 요양병원에서 따뜻한 잠자리와 삼시세끼를 제공받는 대신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즐길 거리도 없는 수용소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회진에 갈 때마다 할머니가 저를 손녀딸로 착각하고서 가지 말라, 나만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다라고 칭얼거리시곤 했는데, 그런 할머니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환자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분들도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조금만 있다면 충분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살던 익숙한 환경에서 즐거운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고요. 의사로서 생각했을 때 결국 이런 분들이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면 쉽게 아프게 되고, 아프면 결국 환자가 돼서 병원에 오면서 의사의 책임이 돼요. 근데 돌봄은 사실 보건의료가 아니라 복지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복지와 보건의료의 영역을 명확하게 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분들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려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는 거창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별게 아니고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내가 필요한 최소한의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부터 시범사업이 도입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전국에 16개 시군구에밖에 도입이 되지 않아서 빠르게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병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의사로 일하면서 그런 푸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도대체 친절한 간병인은 왜 없냐? 질 좋은 간병 서비스를 받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 저는 이걸 효율 임금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중구 교수님께서 효율 임금 이론으로 어린이집 사태를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제공하는 임금이 그 사람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결정한다라는 이론인데요. 저는 간병 서비스에도 같은 이론을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요양병원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간병을 하청업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일종의 외주화죠. 하청업체들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 없는 혹은 가끔은 불법 체류자들조차도 고용해서 최저 시급도 되지 않는 돈을 주면서 주 6일 이상의 중노동을 시키고 있어요. 대부분의 간병인이 50대, 60대로 구성이 되는데 그런 분들이 적게는 1명이지만 많게는 5명에서 최대 30명까지 한꺼번에 돌보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예쁜 치맥 할머니 같은 분들만 해도 삼시세끼를 떠먹여주거나 아니면 옷이 젖으면 갈아입혀주거나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 목욕을 시켜주거나 거동이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는 매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줘야 하는데 대부분이 50대, 60대인 간병인에게 최대 30명의 환자를 맡기면서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환자를 묶거나 아니면 때리거나 아니면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그런 불행한 사고도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부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라는 걸 도입을 했는데 문제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를 최대 8명까지 돌보다 보니 도저히 거동이 안 되는 중증 질환자들을 한 번에 최대 8명까지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경증 질환자들만 거동이 가능한 환자들만 이런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해결이 필요한 문제점이고요. 저는 나아가서 간병을 더 이상 개인의 책임으로만 밀어둘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나누어져야 하는 짐이라는 걸 인정하고 간병 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삶의 챕터에서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제가 사실 청년 자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대, 20대, 30대 OECD 자살률 1위 국가고 특히 20대 같은 경우에는 사망 원인의 50%가 자살이거든요. 그 꽃다운 나이에 무려 10명 중에 5명이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일단은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고 경쟁에서 지면 제2, 제3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우울이나 자살 사고 등을 개인의 책임으로, 개인의 나약함으로만 치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에 자살은 없다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적었어요. 저는 살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하고요. 응급실에서 근무할 때 굉장히 안타까운 30대 환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이 환자가 오랜 실업 상태였고 알코올 중독을 앓고 있었고 어느 날 항우울제를 과다 복용하는 자살 시도를 통해서 응급실로 왔는데요. 사실 자살 시도를 한 환자들은 정신과적 응급 환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신과로 입원해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나는 정신질환자가 아닌데 정신과로는 입원하지 않겠다라고 완강히 거부했어요. 2-3시간 가까이 환자를 설득하다가 그러면 술만 먹느라 콩팥 기능이 조금 나빠졌으니까
신장내과로 입원시켜주겠다. 대신에 신장내과로 입원하는 동안 정신과 협진을 반드시 봐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의외로 환자가 순순히 그러겠다고 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환자는 마지막 기회를 붙잡았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안타깝게도 환자는 입원 기간 동안 도주해버렸고 경찰에도 연락을 했지만 환자를 찾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싸늘한 주검으로 다시 응급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과도한 경쟁을 막는 것, 그리고 우울증이나 자살 시도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미루지 않는 이런 거시적인 사회적 체계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저는 일단 가장 급한 불을 끈다는 방면에서 자살 시도자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살 시도자는 누구나 한 번쯤은 응급실로 실려오거든요. 그때가 사실상 그 환자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오는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서비스가 있어요. 복지부에서 도입한 시범 사업인데요. 응급실로 자살 시도자가 오면 의사나 간호사가 한라인을 통해서 사후관리 서비스와 연계를 해줍니다. 그러면 환자가 입원해서 정신과적 응급한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면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아니면 1차 의원이랑 연계해서 환자가 외래 베이스로 계속 꾸준한 관리를 받도록 해요. 그리고 취업난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 문제점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도 같이 연계를 해주고요. 이 서비스를 받은 환자들은 서비스를 받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서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3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사업이고요. 그 효과에 힘입어서 보건복지부도 올해 그 사업을 전국적으로 좀 더 확대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모든 전국의 응급실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빨리 본 사업이 되어서 이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병원의 수익에 대해서 제가 적었는데요. 요양병원에 처음 갔을 때 제 환자가 70명 정도였는데 콧줄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많았어요. 치매나 파킨슨을 오래 앓게 되면 삼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혼자서 식사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흡인성 폐렴에 걸릴 위험이 높기 때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 성인의 새끼손가락 굵기 정도의 가느다란 관을 위까지 넣어서 그 콧줄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목에 작은 먼지만 들어가도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그 새끼손가락 굵기 정도의 긴 관을 넣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의식이 있는 분들은 이 콧줄을 자꾸 잡아 뺍니다. 근데 그 콧줄을 안 빼게 하려면 간병인이 24시간 동안 계속 환자를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를 5명에서 30명까지 지켜보는 이 와중에 간병인이 그것까지 일일이 챙기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요양병원에서 콧줄을 유지하기 위해서 환자를 묶거나 아니면 가끔은 진정제를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뜩이나 운동량이 부족한 노인 환자가 침대에만 묶여있게 되면서 좀 더 근육이 빨리 없어지고 노쇠가 더 심해지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처음 요양병원에 갔을 때 환자를 잘 봤는데 물이나 음식을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서 먹이면 살에 들리지 않고 드실 수 있는 분들은 콧줄을 가족들과 충분하게 상의한 다음에 뺐어요. 효과가 굉장히 드라마틱했어요. 일단 먹는 즐거움을 되찾았고 골고루 먹을 수 있으니까 환자들 표정도 밝아지고 욕창이 있어도 욕창의 새살도 빨리 차오르고 저는 정말 환자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한 10명 정도 환자의 콧줄을 뺐는데 의사로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에 원무 과장이 저한테 면담을 요구하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제가 10명의 콧줄을 뺀 것 때문에 요양병원에 굉장한 손해를 끼쳤더라고요. 이유인즉슨 콧줄을 갖고 있으면 돌보기 어려운 환자로 하루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의 수가를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콧줄을 빼면 돌보기 쉬운 환자로 분류되면서 하루 4만 원 정도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10명 정도의 콧줄을 뺐으니까 한 달에 병원 입장에서는 700만 원 가량의 손해를 본 셈이죠. 700만 원이면 그 당시 웬만한 초봉의 3배쯤 됐으니까요. 병원 입장에선 굉장히 영업적으로 타격을 많이 입었고 그래서 원무과장이 저한테 콧줄을 다시 끼우거나 아니면 기존의 환자들은 콧줄을 건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좀 겁대가리가 없는 편이라서 그때는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의학적으로 불필요한데 콧줄을 병원의 이득 때문에 끼울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씁쓸하더라고요. 이 일화를 얼핏 듣고 생각해보면 마치 저는 천사고 그 원무과장은 악마인 것 같지만 사실은 원무과장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원무과장도 결국 병원의 영업을, 그러니까 운영을 고려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병원도 결국은 기업이거든요. 환자, 즉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한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에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만 유지가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콧줄을 끼우고 끼우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게 환자한테 가장 최고의 선택일까? 어떨 경우에는 반드시 콧줄을 끼워야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환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를 고려하게 만드는 현재 수가 시스템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콧줄을 갖고 있음으로써 돌보기 어려운 환자, 쉬운 환자로 분류되는 당시의 수가 시스템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매우 안타깝게도 2019년에 요양병원 정액수가제가 한 번 개선이 되긴 했지만 콧줄을 갖고 있었을 때 돌보기 어려운 환자로 분류되고 하루에 더 많은 수가를 보상하는 기존의 방식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지금 이 순간에도 요양병원에서 단지 병원의 이득을 위해서 콧줄을 끼우고 그 콧줄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환자들이 묶이거나 진정제를 맞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의사가 바라는 것은 고작 그뿐이다 라고 적었는데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의료인의 번아웃도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꼭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걸 꼭 강조하고 싶었어요. 책에 제가 경계라는 챕터를 통해서 의료인의 고충에 대한 이야기를 적었는데요. 사실은 책을 통해서 저도 조금은 하소연을 하고 싶었어요. 의사도 결국은 사람이거든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사 10명 중에 7명이 주 6일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인 같은 경우는 주 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근로기준법에 특례 직종으로 분류돼서 52시간 제한 혜택을 받지 못해요. 만약에 노사 합의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주 110시간, 120시간까지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공의 때 그렇게까지 오랜 시간 일을 했어야 했고요. 다행히 전공의법이 통과되면서 전공의의 경우에는 주 8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생기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의사의 감정 소진을 점수화했을 때 1점이 오를수록 의료 과실을 범할 확률이 5%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사실 당연한 거죠. 의사도 사람이고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연속으로 근로를 하다 보면 당연히 지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의료 과실을 범할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환자를 위해서 의사도 적절한 시간 근무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고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은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제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례 직종 5군의 보건의료 직종이 포함되어 있는데 언젠가는 이 특례 직종이 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인 나라. 이상적인 나라가 제 책의 마지막 챕터인데요. 의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라가 뭐냐? 왜 보건의료 정책을 하겠다고 뛰어들게 되었냐?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로서 내가 바라는 이상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의사로서 내가 꿈꾸는 것, 그리고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로서 내가 활동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계기는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누구나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그리고 기다릴 필요 없이 꼭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감기 환자 1명을 두고 서울대학교 병원과 동네 의원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구조고 KTX를 2~3시간씩 타고 올라와서 몇 시간씩 대기하고도 의사는 3분밖에 만나지 못하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처음 진료를 받고 싶으면 최대 한 달 이상 대기해야 하는 나라거든요. 이런 나라가 정상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는 누구나 아플 때 기다리지 않고 돈 걱정하지 않고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올바른 의료 전달 체계가 필요하다고 굉장히 생각합니다.
올바른 의료 전달 체계라고 하면 딱딱하고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소비자 또한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감기나 당뇨, 고혈압 같이 가벼운 질환으로는 동네 의원을 먼저 이용하고 더 아플 때 암이나 중증 희귀질환에 걸렸을 때는 2차나 3차 병원을 이용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고 중증 질환으로 서울대병원에 갔을 때 더 이상 오래 기다릴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한 시간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올바른 의료 전달 체계가 작동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의료 전달 체계 구축이 사실 어렵긴 합니다. 의료계와 정부가 다년간 수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은 미미한 상태인데요. 2019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전달 체계 단기 개선안을 내놓았고, 최근에 공공의료 전달 체계 개선에 올바른 의료 전달 체계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은 담겼습니다.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일단 정부가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더 나은 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첫 삽을 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의사로서 조금씩 나아지는 의료 전달 체계를 위해서 제가 가진 달란트를 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에 쓴 캐치프레이즈가 마님에게 성취 가능한 최선의 건강을입니다. 이게 의사로서 제가 추구하는 골이기도 하고요.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로서 제가 추구하는 골이기도 합니다. 비록 지금은 다시 임상 현장에 돌아와서 환자를 열심히 보고 있지만 언젠가 다시 보건의료 정책을 할 날이 있을 거라고 더 도전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청년으로서, 의사로서,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로서 김현지를 애정 있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기할 수 없는 아픔에 대하여 제 책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드렸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열악한 환경을 의사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간호사 처우 개선하고 비슷한 문제인데요. 종합병원 간호사들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적절한 보상은 받지 못하고 병원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간호사를 더 뽑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간호사들이 더 오래 근무할 수도 있는데 근무를 안 하고 그만두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병원에서 이제 인력을 못 뽑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과연 간호사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전공의들이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고 충분하게 예를 들어 보조 인력이라던가 혹은 전문의가 고용되지 않아서 그 역할까지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장기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하고요. 그거랑 별개로 의대 정원 문제는 그때 파업 당시에도 이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됐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의 의사가 몇 명이 부족하냐? 그거에 대한 논리적인 추계가 없어요. 제가 그때 그 당시 이제 정부와 당에도 직접 이야기를 했던 게, 이거를 의료계랑 정부랑 같이 연구를 하자.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2050년 가면 지금 저출산 때문에 인구 절벽이 온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럼 인구 절벽이 왔을 때, 그리고 빠른 고령화가 있어서 의료 이용이 늘어나는 것까지 감안해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과연 의사가 몇 명이나 부족한지 정확하게 추계하고 그 추계에 따라서 의대 정원을 늘리던 아니면 줄이던 하자라고 했는데, 당시 그 추계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계 반발이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정부와 의료계가 같이 정확한 의료 인력 추계를 해서 그 추계에 따라서 의대 정원 논의를 다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렇고, 면허 박탈 강화 의료법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살인, 강간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한해서는 면허를 박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쟁점의 여지가 있는데, 20대에 나왔던 법안 중에 어떤 법안은 그런 법안도 있었어요. 기소당한 것만으로도 면허를 박탈하자.
이렇게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안도 있었고, 아니면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범죄 안에 성희롱, 성추행, 강간 이렇게 들어있는데, 강간은 사실 굉장히 명확하죠. 성기의 삽입 여부에 따라서 확실하게 갈리는데, 성희롱과 성추행은 사실 조금은 해석이 뭐랄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같이 예민한 부위를 진료하는 진료과에서는 성희롱이나 성추행까지 그 면허 박탈하는 대상의 범죄에 넣게 되면 소극적인 진료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남자 의사의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살인, 강간, 강도 같이 누구나 명확한 객관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면허를 박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희롱, 성추행 같이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범죄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은 좀 논란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의료계에서 반발하는 건, 의사협회도 사실 중범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료인 면허를 박탈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어요,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긋나는 법안부터 그런 법안까지 싹 다 뭉뚱그려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전문가주의에 대한 그런 비판이 있는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이게 사람의 생명, 사람의 신체를 다루는 그러니까 직업이다 보니까 충분히 자격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이제 의료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가 만약에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누가 책임질 것이냐라는 책임 소지도 있고, 그리고 의사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되면 국민 건강에 해악을 입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문신사를 예로 들면, 저도 그 법을 이제 살펴볼 때 그때까지만 해도 의사들이 내 직역을 침범하는 게 싫어서 문신사법을 반대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의사협회가 문신사법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이제 피부과 학회와 피부과 의사회 때문인데요. 사실 문신이 부작용이 정말 많아요. 저는 몰랐어요, 문신이 그렇게 부작용이 많다는 걸. 근데 감염도 잘 생기고, 아니면 피부가 괴사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혹은 나중에 그 문신을 없애고 싶다라고 해서 레이저 시술을 받는데, 그 레이저 시술이 어마어마하게 아프고 굉장히 비쌀 뿐더러 여러 번 받아야만 완벽하게 지울 수 있을까 말까 해요. 근데 이제 피부과 의사들은 주로 그런 환자들을 보다 보니까 문신이 피부 건강에 굉장히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들이 우려하는 거는 문신사가 생겨서 피부과 의사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우려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피부과 의사분 중에서 문신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려하는 게 아니라, 문신사법이 합법화되면 문신이 이제 어둠의 시장에서 이제 오픈된 시장으로 나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문신을 하게 될 거고, 그게 피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우려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문신사법을 반대하는 거거든요. 전문가주의 해체라는 거는 보건사회학적인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사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좀 보수적이다. 그래서 이걸 조금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긴 합니다. 네. 저는 의료는 공공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국민 단일 보험을 통해서 사회보험이라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의료의 영역만큼은 민영화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K의료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선진 의료 서비스를 외국인들에게 제공하고 그걸 통해서 외화를 벌어들인다든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데, 이게 의료 민영화와 굉장히 맞닿아 있는 주제다 보니까 그 의료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런 병원을 도입하는 게 섣부르게 보였던 것 같고, 그래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료는 민영화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놓기 전에는 그런 병원이나 그런 서비스를 도입하는 게 조금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보수적입니다. 네. 일단 공공병원이 부족하다, 공공의료 서비스 체계가 너무 부실하다라는 지적은 끊임없이 나왔는데, 지난 메르스 사태와 이번 코로나 사태 때 그게 더 부각이 되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공공병원에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입원하면서 공공병원의 의료 종사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처우가 너무 열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의료인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공공보건의료 시스템을 강화하면서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꼭 해야 된다. 이 사태가 다 끝난 다음에라도 다음에 제2, 제3의 코로나 메르스가 반드시 올 거기 때문에 몇 년에 거쳐서 그걸 꼭 정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